네, 이번 주 증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제동 걸릴 것인지 아니면 뭐 JP 모건에서 말했듯이 뭐 6, 7번 아니면 8번까지 올릴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파트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얘기하면 벌써 심심하시죠. 그래서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채권의 공부가 제대로 되신 투자자 여러분이야말로 주식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파트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금 채권을 모르면 주식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워낙에 관심들이 좀 집중돼 계시고 다만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그 해외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기술주들이 특히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근에는 이거 장기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이 주식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2%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금 1.8%대인가요? 또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헛갈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주식 입장에서는 요즘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채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있을 거고, 사실 그 직전만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지정학 리스크는 제가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일단 채권은 강해지는, 즉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는 중간은 미국의 금리, 한국도 포함해서 좀 아래쪽 금리가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 1.7 갈 수도 있고 10년 금리가 1.6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위기가 심해지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회의론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생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이 좋냐?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좋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인이 중요해요. 금리가 왜 떨어졌냐? 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서 뭐 이러면은 좋은데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는 그렇게 주식에 좋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이번.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주식을 안 올릴 것 같아서라고 하는 건 좋지만 못 올릴 것 같아서 그러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빅스텝을 한다. 여기서 빅스텝이라는 것은 3월 22일인가요? 0.5%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선물을 보면 올해 1.5%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1%만 인상한다. 그러니까 0.25%를 4번 인상하면 1%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번 인상하면 1.5%인데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우리 파트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3월 이제 FMC가 3월 16, 17 이렇게 양일간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생각은 오늘 새벽자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25bp 정도 인상은 뭐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시장은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50bp 안 하고 25bp 하면은 이거 연준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8%씩 유가가 올랐는데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겠죠. 네. 아니 지금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경기는 나빠질 거고 네. 원유 가격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거고 그럼 연준의 행보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과거의 패턴상 그리고 현재 미국 정치권의 흐름이나 연준의 내부적인 의견의 흐름을 보면 아마 조금 더 긴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50bp 인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뭐 3월에 50bp는 아니겠지만 네. 올해 전반적으로 가령 뭐 매회 인상을 한다든지 네네. 혹은 뭐 내년까지도 인상을 좀 더 한다든지 전체적인 금리의 마지막 그 타겟 목표치가 조금 더 높아진다든지 뭐 매회 인상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좀 더 이제 긴축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가 안 좋다는데 네. 왜 금리를 올리냐.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정책적인 우선순위.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도 있겠지만 연준의 보스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네. 미국 의회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결국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이기 네네.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될 네. 거고요. 그렇다면 좀 더 유가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뭐 당장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클 때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 물가에 신경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연방 금리 목표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설명을 못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장님, 지금 예. 내재 연방기금 목표 금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저런 거 보면 네. 머리 아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머리 아프고요. 네. 예, 근데 저거를 갖다가 좀 직관적으로 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예. 저게 왜 우리 투자 생활에 예. 중요합니까? 이제 결국 그 금리라는 것은 네네.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지 않습니까? 이 할인율이다 보니까 높아지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올리는 또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더더욱 할인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네. 가격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이제 노란색 점은 연준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각 인사들이 네. 생각할 때 네. 한 이 연도 말에 이 정도 금리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각각 점을 찍습니다. 네네네. 그 점이 이제 노란색 점이고요. 네. 노란색 점이 이제 번잡하니까 그 중간 값을 뽑아가지고 네. 그 뽑아낸 점이 그 파란색 점선으로 돼 있는 녹색 줄. 네, 녹색 줄로 돼 네네. 있는 그 부분이 중간 값입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올해 말에는 한 1%, 네. 내년 말에는 뭐 2% 약간 아래 네. 정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저같이 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저 차트 안에 있습니다. 그 네. 보시면은 가느다랑 하얀색 선으로 해서 네네. 연방 기금금리 선물이라고 이제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직접 걸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 말에 기준금리가 어디에 가 있을 거냐라고 직접 베팅을 합니다. 근데 이 베팅의 숫자는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는 연준 인사들의 생각보다는 위에 있죠. 즉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것 네네. 같다. 연준 사람들이 점 찍어놓은 것보다. 네네. 반면에 이제 2024년치는 지금 가로축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4년치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채권 시장은 현재 베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쭤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뻔하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까지 났어요. 예. 전쟁까지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히 진행되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예. 좋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안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간단히 얘기하면 네.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좀 심플리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대하십니까? 뭐 기대라기보다도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확률이 꽤 높다고 확률이 높다.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은 사실은 이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경기가 좀 심상치 않다. 아하. 사실 이번 경기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부양 더하기 각국 정부가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끝났거든요. 재정은 이미 다 끝나서 미국도 이번에 BBB 법안이 거의 무산됐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고 뭐 통화 정책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경제를 보시는 분은 부양책으로 끌고 갔던 이 엄청난 소비 그리고 경제 성장이 모멘텀 면에서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물가가 오를 때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소비 욕구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혹은 인구가 막 늘어나서 소비를 막 하려고 해서 물가가 오른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경제가 정말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이 비용단이나 공급망에 병목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에서 올리는 이런 코스트 푸시 인플레라고 하는 이런 인플레는 경제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인플레는 인플레인데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나 뭐 중기 금리는 오르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플레에 맞춰서 올릴 거니까. 반면에 이제 장기 금리는 결국 뭐 10년 후, 20년 후에 그 기간 동안에 성장률과 이제 물가를 봐야 되는데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생기다가 사람들 부양책도 없고 하면 결국 경기는 망가질 거고 그럼 결국 다 같이 가라앉는 침체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현재 미국의 그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돼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가 축소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로 살짝 그렇죠.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권 파트장님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좀 반대되는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파트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의 데이터들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 주식시장은 셀뭉처럼 움직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목 현상 얘기는 벌써 나온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올라오긴 올라왔고요. 물론 사람들이 좀 아파서 집에서 돈을 받고 쉬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인플레이션도 수요를 견인을 통해서 나는 인플레이션과 공급 병목 현상이 생겨서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지금부터 3개월 이후에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나 뭐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지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좀 바뀌면 병목 현상이 풀리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요가 견인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펜탑 디맨드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잠재웠던 소비가 촉발되고 함으로써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미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희망적인 전망이고 또 사람들이 아직은 일자리나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는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제 약간 반대되는 여러분들이 양쪽의 생각을 다 가지셔야 되는 균형 잡힌 논리를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반대쪽 논리를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령 재정으로 거의 GDP의 20% 이상 혹은 25% 가까이 되는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서 이제 소비를 했을 거고 이제 그 소비가 결국은 엄청난 공산품 소비로 이제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산품 소비를 좀 줄이고 이제 서비스 소비를 좀 늘리는 쪽으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 소비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갈 텐데 다만 이제 한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공산품을 수출하지 이제 서비스를 수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출의 모멘텀이나 기업들의 실적 면에서는 조금 만족해 볼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준 돈으로 결국 소비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으면 요분들이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러 이제 나가야 돼요. 사실 제가 그 경제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가령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에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00% 훨씬 넘었지만 서로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는 예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애가 미국에서 네. 학교를 못 가니까 네네. 이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네네. 이제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 못하니까 뭐 네. 임금은 지금 막 서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난 집에서 애 봐야 되고 네. 남편이 이미 돈을 번 거 있고 네네. 또 계좌를 봤더니 뭐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뭐 지금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돼.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애가 학교를 가고 사회가 정상화되고 이제 이분도 일을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레스토랑에 일하려고 갔더니 이민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일자리가 없다. 그 옆에 레스토랑에 갔더니 우리 다 키오스크로 바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오히려 팬데믹 전보다 혹은 팬데믹 시기보다 삶의 질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 혹은 소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같이 상쇄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좀 단기적인 비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환율은 제가 여러 전문가를 지난 30년 동안 만났지만, 예. 정확하게 맞히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걸로 환율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보자 알고 있는데, 예. 지금 1,205원 정도 되죠? 오늘 지금 환율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1,205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1,200원을 돌파했어요. 1,204원 80전. 네네. 이거 조금 기분 안 좋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환율을 말씀드릴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계속 환율을 보면서 받는 느낌은 의외로 잘 안 오른다 쪽에 오히려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외로 잘 안 오른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 상승 재료가 만발하죠. 가령 연준이 긴축 당연히 하니까 달러 강세, 환율 상승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또 환율이 상승하는 재료가 나왔던 거죠. 제 생각에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재료가 겹쳤다면 환율의 상승 흐름상 뭐 1,200, 뭐 450원은 좀 가야 뭐 적정한 레벨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했을 텐데.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네, 단순 그렇죠? 느낌으로는. 네. 그런데 물론 뭐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그 상승할 때마다 뭔가 이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이 들거나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특히 1,200원 위쪽에서는 계속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작년 전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작년 전망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환율이 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하우스였는데 올해 전망을 저희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략 1,200원 위쪽에서는 어느 정도 천장을 보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정한 리스크는 상승 재료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망을 따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경제 상황을 보면 일단 수출을 좀 많이 따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출 모델을 이제 환율이랑 같이 대보면 네. 지금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가는 증가하는데 그 성장세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거랑 이제 환율이랑 같이 대보면 저희가 모델상은 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은 좀 잘 되고 있는 편, 즉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상승 흐름은 좀 앞으로 둔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파트너님 모시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큰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1,2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뭐 정점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